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우리 사회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충청남도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은 어려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합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보호자인 부모나 가족 등에 의한 것인데요. 피해 아동들은 학대 행위자인 자신의 부모 등이 형사처벌되거나 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들에게 신고를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견돼 신고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고통받는 아이들의 징후는 무엇인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동학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특례법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로 나뉩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란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데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의 주체가 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 현황,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의 경우 2019년 기준 41,389건으로 전년도보다 약 5,000건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경우는 30,045건으로 전년도보다 6,0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아동학대 사례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 또는 유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 손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핥히는 행위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가 있으며 도구를 사용해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유해한 물질, 즉 화학물질이나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과 강하게 흔들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신체 부위를 묶는 행위 등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정서학대입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예로는 언어적 폭력 행위와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 등의 행위, 그리고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나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학대입니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에 해당하는 예로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내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 또는 유기입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하고,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임 또는 유기는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집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을 말하며,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입니다. 또한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학대 유형별로 이루어지는 처벌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분류될 사건이 진행되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또는 유기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상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처벌의 실제 사례로 자세히 알아봅시다. 13세 피해 아동이 학교를 결석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양 손바닥과 왼쪽 어깨를 때린 후 다리채를 이용해 아동의 어깨를 때린 동거남의 사례입니다. 행위자는 검찰에서 훈계 차원에서 때린 정도였기 때문에 굵게 자국이 난 정도였고 특별히 심한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점에서 쇠로 된 옷걸이나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흉터나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학대 사례 중에는 어린이집 사례도 물론 있겠죠. 1세 아동을 보육하던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아동의 몸 위에 올려놓아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건데요. 이외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아동의 등 부위를 수차례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아동의 등 피부를 긁어
약 2주간 치료를 받을 정도로 타박상을 가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체 학대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로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체 학대 법리를 적용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서 학대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당시 14세인 피해 아동이 학교에 가기 싫어 약 2주간 결석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보호자가 피해 아동에게 내가 나가 죽으면 되겠다 라고 말한 다음 피해 아동의 방에서 거실로 나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탁자에 올려놓은 사례인데요. 법원에서는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이 아동의 심리 정서적 기능과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정서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분리돼 불안감을 느끼며 우는 피해 아동에게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한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를 초래해 아동의 복지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는데요. 조치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아동이 안아달라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다가오자 다시 아동을 밀쳐 테이블에 아동의 목 부위가 부딪히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엔 방임 사례입니다. 친모가 4개월 된 영아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주거지에 혼자 두고 나가 방치한 건데요. 법원에서는 아동이 하루에 4번에서 7번 수유가 필요한 때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장시간 방치한 것에 방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행위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또한 방임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11세, 10세, 8세 피해 아동의 친모인 행위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약 7개월에 걸쳐 피해 아동들은 아이들끼리만 따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역 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했고 자녀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동들이 행위자인 친모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며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및 결과를 보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학대 사례입니다. 4세인 피해 아동의 친부가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본인의 자위행위 모습을 지켜보게 한 사례입니다. 행위자인 친부는 친모와 이혼한 뒤 아동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4세 아동을 추행함으로써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해 징역 4년형,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가 평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버릇을 가진 6세 피해 아동을 훈육하겠다며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 세운 후 갑자기 아동의 상의와 하의를 벗겨 다른 원생들 앞에서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킨 사례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희롱 내지 성적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행위자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정서적 손상 등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아동학대 후유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기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 학습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욱이 신체학대 경험은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해 아동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후유증을 지속시켜 대인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이게 하고 성인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면 신체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적 상처와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장애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또한 아동기의 신체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 양식이 약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낮습니다. 다음으로 정서학대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학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행동발달,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합니다. 다음은 성학대로 인한 후유증입니다. 성학대는 자해, 부적절한 성적 행동, 우울증, 자아 존중감의 상실 등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수 있는데요. 아동의 나이와 지속기간, 학대 수준, 고의성, 그리고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됩니다. 성학대에 노출된 이후에 비가해 보호자가 아동을 믿고 지지해주면 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에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과 유기 또한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임과 유기로 인한 후유증은 다른 학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을 받은 아동은 보다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반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개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변동도 했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시도, 시군군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고 접수를 받고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전반을 실시하게 됐으며 기존에 있던 전국 68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례 관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화됐습니다.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을 더 알아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싶을 만큼 끔찍한 뉴스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학대받는 아이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 학대에 대해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 걸까요? 2019년 보건복지부 기준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접수는 약 3만 8천여 건이 넘고 그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약 76%나 되며 더욱 놀라운 건 재학대 발생 비율은 11%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이의 SOS 신호에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9년 5월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 목적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적극 보호 및 조사 내실화,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한 아동보호 기반 강화를 위함입니다. 그동안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가 지속되면서 드러났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아동보호에 앞장서게 됩니다. 각 시, 군, 구에서는 조사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경찰, 학교,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응급보호를 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 업무를 전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를 이뤄갑니다. 더불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 아동의 가족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심층적, 전문적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아동을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이 진행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신고 의무자분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의무자에는 총 25개의 직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에게 현장 조사와 사례 개입 등의 협조 요청이 필요한 이유는 신고 의무자 직군이 가장 밀접하게 아동을 상담하고 관찰할 수 있는 직군이어서 조사와 사례 개입에 협조하게 될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해 조금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는 교육이수 의무와 신고 의무, 두 가지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각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이수 의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처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신고 의무자의 두 번째 의무인 신고 의무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먼저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 중 상당수가 보호자에 의한 학대이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직접 신고를 하겠다고 안내하고 나서 신고해선 안 됩니다.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안내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조사하기 전에 보호자가 아동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신고 시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신고 의무자는 가능한 한 많은 사진 등 증거물들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아동을 씻기거나 입은 옷을 갈아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학대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할 경우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 상황에 대해 계속 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필요한 정보에는 아동의 면담이 가능한 장소,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나 상황, 아동의 인적 사항, 의심되는 가해자, 신고자 요청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실시하는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의 행동이 아동학대 징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신고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돼 학대 행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겪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비밀 보장이 되므로 신고자 노출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신고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자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고, 징계,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법적 처벌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신변 안전 조치 또는 신고 내용을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변 보호를 신청해 직접적인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적 특성과 신고 기피 현상 때문입니다. 즉, 아동학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신고 방법을 모른다. 남의 가정 문제라 간섭하기 힘들다 등의 이유죠. 주변 아이들을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고 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조금만 일찍 발견해 신고를 한다면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서는 법이 정한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 등 주변인의 신고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아동학대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학대가 의심된다면 걱정 없이 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재입니다. 하루가 멀게 들려오는 아동학대 관련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그렇게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충청남도는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금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도민 여러분이 따뜻한 관심이 더해진다면 미처 알아채지 못해 지금 이 순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기로부터 하루빨리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더욱 앞장서는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